이번에 어디를 보냐면 291페이지 있죠? 291페이지 거기서 한번 보세요. 원래는 거기가 아닌데요. 먼저 보시면 전세권을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주죠. 전세금은요. 이건 전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을 뭐라면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라 하냐?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 1층에다가요. 을이요. 전세권 등기를 한단 말이죠. 전세권 등기 이렇게요. 등기를 딱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주를 뭐라 하냐?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권 설정자. 그럼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 아닌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갑과 을과 병 제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요. 제3자를 전세권자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뭐냐면 전세금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이 종된 권리거든요. 그럼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전세권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된 권리가 없죠? 그러나 전세권도 당연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자가 될 수 없는데 제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갑이 이제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데요. 보증금 1억을 줬는데 이 사람이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경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소송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경매하는데 몇 개월, 1년 넘게 걸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 이 갑한테요. 자기 와이프 병을 전세권자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자기 와이프한테 전세권 등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전세금 당장 못 주면 그럼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 이사 가야 되니까 등기하고 이사 가야 되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전세권 등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은 갑한테 직접 돈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는 이 을이죠 남편. 여러분 남편하고 차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줬잖아요. 그럼 1억이라는 돈을 줬잖아요. 그 1억이라는 돈이 병의 것은 아니지만 병의 뭐죠? 을이 이 전세금, 이 보증금 1억 있죠? 이것을 전세금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닌 자기 와이프를 전세권자로 하기로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를 하죠? 그래서 합의를 해서 병한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병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되니까 이 전세권에다가요, 바로 그냥 A라고는 은행에 찾아가가지고요, 저당권을 잡고 돈 1억을 빌리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 병한테 전세권 등기한 것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다. 왜냐면 나는 전세권 해줄 마음이 없었는데 짜가지고 해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우리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지만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된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설령 갑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전세권 설정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갈지라도 우리는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 한 취소한 거나 무효가 되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하죠.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설령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정허위 표시라 치더라도 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세권자가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지만 제3자 간의 합의해서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등기를 딱 하죠? 그럼 여기서 용익 권능의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럼 용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익이란 것은 타인의 뭐요? 부동산, 타인의 부동산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뭐래서 점유해서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래서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니까 사용 수익에 대한 뭐를 해야 돼?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료. 그래서 여러분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면 돈 내죠. 마찬가지로 월세, 임대차면 월세 내죠. 그러면 전세권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사용료가 뭐냐? 전세금에 대한 이자란 말이죠. 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사용료로 지불한다 이 말이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 알겠죠? 그리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야 너는 월세 사니? 나는 전세 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야 그 돈 어떻게 하니? 그 사람도 또라이죠. 왜요? 전세금을 주면은 그 전세금의 이자가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자기는 월세를 안 낸 게 아니죠. 월세를 내고 있어 안 내고 있어? 내고 있는 거죠 월세를.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럼 사용하고 수익하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존속기간 동안이죠. 존속기간 동안.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 여러분요. 만약에 호텔에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체크인은 보통 4시 이후에 하잖아요. 호텔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언제까지요? 10시까지죠? 그럼 4시 이후부터 오후 4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요? 뭘 할 수 있죠? 존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때까지 뭐죠?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시가 되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자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종료가 되죠.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용익권능은 당연 소멸해. 당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소 등기 없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187조예요.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등기하지 않고도 당연히. 그럼 어때요? 존속기간이 종료라고 하나? 만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존속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고 존속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동안은 이 의뢰한 사람은 자기가 전세권자로 있으면서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거나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거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왜?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동안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 사용료가 뭐냐? 바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을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사용료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죠?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전세금을 뭘 한다? 반환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다 이 말이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환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을 안 주죠. 그럼 뭐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그래서 이 경매권은 원래 이것은 담보 물권에만 있는 게 경매권이거든요. 담보 물권에만.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이 담보 물권이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경매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담보 물권의 성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경매를 해가지고 뭘 한다? 우선 변제를 받죠. 우선 변제. 이것을 뭘 한다?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봐봐.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왜 그러지? 물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그런데 84년 때요. 전세권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갑자기 이 조문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경매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인데 그럼 전세권이 뭐가 되냐?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이런 논리를 설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여기 쭉 읽으면 머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힘들고 아무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항상 원칙적으로 용익물권이다. 그런데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요? 전세권은 언제가 전세죠? 내가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전세지. 전세가 끝나면 전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용익은 존속하는 동안은 용익이고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용익물권의 전세권이 아니죠. 잠잔다 안 잔다? 안 자죠. 대신 내가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가지고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만 담보권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세금을 줘버리죠. 그럼 담보권능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언제가 의미가 있냐?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는요. 100명 중에서 90명은 어떻게 하죠? 전세기간이 끝나면 어떻게든 좀 늦을 수는 있어도 전세금을 다 반환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세권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이 전세권이지. 전세기간이 끝나면은 더 이상 전세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지 이 전세권을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세금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간이 끝났으면 전세금 안 주면 전세권이 없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담보 권능의 전세권으로서 존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은요 없어지다. 그건 아니죠. 전세기간이 끝나도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그대로 뭐가 된다?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 말이 없이 전세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전세권을 얘기한다? 용익이죠. 용익. 그럼 전세권은 우리가 너 모르고 하죠. 야, 너 전세 사니? 응. 그런데 언제까지 기간이야? 어제 기간 끝났는데? 그럼 오늘은 글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
전세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전속하는 동안 전세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않고 전세권 얘기하는 것은 용익권 등의 전세권을 얘기해. 그걸 딱 머릿속에 두고 해야지. 오, 전세권은 담보권능도 그럼 골치 아프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봐 이제.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걸 먼저 얘기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인데 을이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줬어. 전세금 1억을 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에 여기다 이렇게 일체에다 전세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해. 등기하게 되면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뭐죠?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익하고 담보하고. 그러면 이 사람을 한다? 채권자이면서 뭐라 한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갑을 뭐라 한다? 전세권 뭐라 한다? 설정자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전세금 담보대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 있죠?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전세권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들어갈 때 전세금이 부족할 때 대출해 있는 것을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은 전세권자가 아니죠. 전세권 담보대출, 전세금 담보대출 들어봤죠. 전세권이다 전세금이라 말을 썼다는 것은 지금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존속 중이라는 거예요. 존속 중일 때 전세권이라고 하죠. 이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세 기간 끝나는데 너 전세 사냐? 응. 언제 끝났는데? 어제. 그럼 뭐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단 말은 아직 기간이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전세권이다 전세금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알겠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근장을 잡죠. 그래서 어디에다가요? 전세권에다가. 왜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전세금 1억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로 살고 있어. 지금 1월 1일부터 언제다? 10월 1일인데 여기 언제 5월 1일 날 돈 1억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담보로 잡고?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전세금을. 알겠죠? 그래서 담보대출 한다. 그냥 여러분 가끔 여기는 없나요? 원주 사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 같은 데 보면 곳곳에 써져 있어. 전세권 추가 담보대출 가능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세금을 가지고 1억이죠. 1억 중에서 6천만 원 정도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나머지 4천 범위 안에서 또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세권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뭐 다 돼 있단 말이죠. 푸른카드가 정말 많이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억을 이렇게 빌려준다 이런 말이죠. 근장을 잡았으니까 1억이 아니겠죠. 9천만 빌려주겠죠. 나중에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억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근장은 어디다 저당을 잡냐? 용익권능에다 저당을 잡지 담보권능에 저당 잡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 근저당권이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담보권능에 잡는다 그러면 난리가 나. 왜? 담보로 가는 것은 뭐예요? 기간이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전세금 또는 누가 도시락 쌌어요? 도시락? 밥 먹으려고? 끝나고? 오케이. 자요, 여기 오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전세 살죠? 그럼 전세권 담보대출이란 말 있잖아요. 전세권 담보대출.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아무 말 안 해도 무조건 뭐라고 했죠? 내가 존속 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고 있다가 여기 5월 1일 날 이때 할 때는 당연히 전세권은 존속 중이니까 뭐가 밖에 안 돼? 용익 권능밖에 안 돼. 용익 권능. 다른 건 될 수가 없죠. 생각해봐. 담보 권능이라는 것은 항상 기간이 끝나가지고 경매할 때 문제라니까요. 경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얘기하면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존속 기간을 얘기해. 존속. 1월 1일부터 10월 1일 이 사이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 담보대출 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을 때 그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쓴다 물어보면 저당권 어디에 잡죠? 용익권하고 담보권능 그러면 다 담보권능이라고 그래. 담보권능이라는 것은 기간이 끝나가지고 전세금 주지 않을 때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담보권능이라고 한다니까요.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전세권 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 이것을 구분해야 되고 전세자금은 아직 전세권으로 설정됐다 안 됐다 아직 되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용익권은 뭐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 당연히 완다 소멸하죠. 이게 당연히 소멸하니까 봐봐요. 용익권능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요. 용익권능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저당권은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더 이상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갑의 토지 있죠? 여기 을이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병이 저당권.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을 때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쑥 지나가면 다 이렇게 다 비우고 이렇게 오나 봐요. 여러분요, 앞으로 머리 감지 마. 그나마 들어있는 거 다 내려가니까. 알겠죠? 여러분,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이 지상권자는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저당권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로 봐봐.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지고 모두 없어진다는 거 결국 저당권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인데 여기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이 용익물권의 전세권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문제가 있냐?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아무 말을 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저당권도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럼 소멸하지 않으면 이게 버티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2번. 그러면 저당권자는 그럼 돈 못 받아? 그게 아니죠. 원래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가 전세금 1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1억을 저당권자가 대신 가서 뭐란다?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또는요 전부명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는요 제3자가 강제집행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요. 지금부터 추심명령하고 전부명령을 잠깐 설명해요. 둘 다 명령의 단계에서는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우리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죠. 채권자. 이 사람은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A가요. A가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A가 뭐냐? 채권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1억을 받아가지고 A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뭘 한다? 압류로 가자, 압류. 그럼 압류 들어봤죠? 여기서 이렇게 가압류를 딱 친다, 가압류. 그러니까 가압류를 딱 치죠? 그럼 이 사람은 가압류권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채권자로 써죠? 그러면 이 을은 채무자죠? 그러면 이 을은요, 갑에 대해서는 채권자지만 A에 대해서는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채권자라는 걸 지워. 이 사람 채무자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압류가 딱 가압류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을 을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A한테 줘야죠? 그런데 자기는요,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는 누구의 채무자죠? 을의 채무자지 A의 채무자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는 돈을 A한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제3채무자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A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읽어. A가 채권자, 을이 채무자. 그 다음에 갑은요, 을의 채무자지 A의 채무자라는데 A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제3채무자라고 그래. 제3채무자라는 것은 A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돈을요 A한테 주는 것이죠.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추심명령하고 전부명령이라는 거 뭐냐? 추심하고 전부는요 큰 차이는 없어요. 명령 단계에서는. 그래서 추심이랑 전부명령이 뭐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갑한테요 추심명령을 해요. 또는 전부명령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요 여기는 여전히 을은 A의 채무자고 갑은 제3채무자고 갑은 을의 채무자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추심이나 전부명령이나 명령 단계에서는 아무런 구별 실익이 없어요. 알죠? 그런데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추심명령에 의해서 A가요 갑한테 이 돈에 대해서 추심이 딱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그러면 A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죠. 다시 소송. 그걸 추심의 소 또는요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의 소라고 얘기해요. 추심의 소, 전부의 소 이렇게.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추심의 소에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추심의 소가 확정이 되면 여전히 똑같아. 을이 채무자고 갑은 A의 채무자가 아니고 갑은 을의 채무자지만 돈은 직접 이제 A한테 줘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A 갑이라는 사람이 망하죠? 망해버리면 돈 받을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A는 다시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을한테 받으면 되죠. 이게 추심의 소예요. 그런데 전부의 소가 된다. 전부의 소. 전부의 소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바뀌어요. 전부의 소가 되면 이 A하고요. A가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완전히 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직접 A한테. 그런데 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로또에 또 당첨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의 소를 딱 제기하죠? 그럼 채무자가 완전히 바뀐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더 이상 을한테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심명령하고 전부명령하고 하는 절차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다 똑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추심의 소하고 전부의 소, 이렇게 되면, 전부의 소 같은 것은 어떤 게 아니면 바로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 같은 거, 보상금. 이러면 수용 보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뭐가 더 유리해요? 전부의 소가 훨씬 더 유리하죠. 바로 가서 그냥 보상금 준 직원에 가서 내가 받아오면 되니까요. 알겠죠? 그렇지 않고는 전부의 소는 상당히 위험한 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요, 정확하게 내가요, 돈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한 전부의 소보다는 뭘 해야 돼? 추심의 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뭘 지급한다거나, 국가가. 알겠죠? 이렇게 지급이 담보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추심의 소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전부의 소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 들어가지고 내가 채권자로서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권 설정 기한인데 설정 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만료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압류등이 없는 거예요. 압류등이 없는 거예요. 기간은 만료되는데 압류등이 없어. 제3자가.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누군가한테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물건을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서 4단계예요. 4단계. 이게 전세권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자, 전세권은 설정 등기라면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고,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세권의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반환 청권위의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또는 제3자가 또 격리할 수 있겠죠. 저 건물을. 그러면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전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려면 그림 연용도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따라서 읽어야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요. 여기 10월 1일까지 기합을 했는데 지금이요. 5월 1일이에요. 그럼 5월 1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를 얘기한다? 존속중을 얘기하죠. 그러면 존속중은 뭐예요? 전세권의 존속중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를 얘기하죠? 전세권의 존속중이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죠. 사용료를 낸다 안 낸다?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전세권, 그럼 무슨 전세권이라고 써 내가? 이러면요? 오케이. 사용하고서 용익권능이죠? 용익권능의 전세권 이러면요? 뇌에다가 와이파이 좀 활성화를 좀 시켜봐. 알겠죠? 자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 생각을 해봐. 전세권 그러면 용익인데, 용익이면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전세금 반환청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돼, 안 돼? 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것은 전세금에다 이자 안 낸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분리 양도할 수 없는 거죠. 상식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 장차. 뭐라 것을? 전세권이. 뭐라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리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분리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분리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갑은을한테 2월 1일이다. 갑은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은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이니까요. 이건 동시이행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데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러면 이행지체에 빠뜨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이렇게 동시행이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행지체 빠뜨리죠? 항상 어떻게 하냐 봐. 먼저 을은요 자기 자신의 물건을 반환해. 그 다음에 또 뭐를 반환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또 반환해. 알겠죠? 그러면서 갑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해. 그런데 갑이 전세금을 주지 않죠?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이행지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채무를 뭘 해야 돼? 제공해야 돼.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 알겠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뭐냐면, 일부 건물의 전세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요.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여기 3층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이요.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 멸실이란 말에 문제가 있고, 여기요. 경매 청구. 경매하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여기요. 경매 청구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인데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또는 멸실이냐? 이 말이죠. 일부가. 그럼 멸실부터 볼까요? 여러분, 건물의 일부가요, 멸실이 됐는데 그것이 불가항력 때문에 멸실된 경우가 있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불가항력에 의해서 멸실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태풍에 의해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는 그 부분의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해. 그 부분. 왜 그러냐? 이런 봐봐. 전세권이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그럼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뭐죠? 물건이죠. 물건은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해? 지배하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몇 층이었죠? 3층이었죠. 지금은 몇 층이에요? 불탔으니까 몇 층이에요? 2층이죠. 물건을 지배하는데 지배할 물건이 지금 몇 층이야? 2층이죠. 그러니까 2층만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층만 지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2층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담보물권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면 담보물권에 보면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불가분성의 뭐다? 예외 이렇게요. 여러분, 전세권자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3층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요,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져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 경우 둘 다 일부 멸실이죠. 일부가 멸실로 인해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나는 3층이 있어야 되는데 3층이 없어지고 1층, 2층만 있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내가 전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전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2층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장을 하려면 3층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 되니까 전세권을 해지합시다. 그래서 전세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기 봐봐. 내가 전세권은 뭐가 전세권이죠? 누가?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 지배.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 근데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경매는 물건, 즉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를 하거든요. 지배하고 있는 것을 경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경매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경매하려면 지금 경매가 지금 몇 층이에요? 3층이죠. 그러니까 경매하려면 몇 층을 경매해야 돼요? 3층을 경매한다. 그래서 경매는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경매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럼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는 봐봐. 이 건물이 비록 내가 3층에 전세가 들어있지만, 이 건물 전부는 누구 거죠? 이 건물 전부는 갑의 거잖아요. 이 건물 전부는 갑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가 되면 경매 대금이 다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러면 결국 봐봐. 경매 대금이 다 갑의 거. 1억에서 3억이 다 되면 3억이 다 갑의 거잖아요. 나는 3층에만 전세를 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이 전부가 경매되면 경매 대금 전부가 갑의 거라고. 그런데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죠. 전세금이잖아요.
전세금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다? 특정인과 특정이다. 채권은 물건하고 관계가 아니라고. 3층하고 관계가 아니라고. 전세금은 사람이 사람한테 준 거라고.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중에서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아오는 거예요? 1억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변제는 매각대금, 경매대금이죠. 매각대금 전부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거예요. 우선변제. 내가 3억을 다 갖는 것이 아니고 경매대금 3억 중에서 내가 얼마를 받아온다? 1억을 받아온다 이 말 아니에요. 경매를 청구할 때 어떻게 한다? 경매는 어떻게? 건물의 일부면 그 일부만 경매한다. 그런데 우선변제는 어떻게 한다?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는다.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가 불과 항력,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전세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잘못했다? 그럼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알겠죠? 손해배상 이렇게. 여기는 그 부분만 소멸한다. 특히 여기가 중요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부분만 경매를 한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동시행이죠. 그럼 전세권은 동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동시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조건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판례하고 2판례가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어디가 또 중요하냐? 저기 있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건물의 일부는 그 건물 일부만 경매한다. 왜? 우리가 경매는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데 그러면 지배하고 있는 물건이 어디냐? 그 물건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하니까 전세권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 부분만 경매, 3층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것을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295. 자, 295 이렇게 했어요? 그럼 295 했어요? 자, 1번요.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라면 원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라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는 거 봐. 우리는요. 전전세라든가 양도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그러니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2번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 건물 동담이 바로 옆에 법정갱신 줄 것이고 법정갱신은 오로지 누구만 있다? 건물만 있다. 건물.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전속기간 몇 년이다? 1년이죠. 1년 맞아요? 틀렸죠.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럼요.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여기 보면 여기 봐봐. 법정갱신되죠? 이 법정갱신이 되면요. 갱신되면 여기요. 민법임대차, 민법임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이렇게 됐죠? 민법임대차하고 전세권은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어. 정함이 없는 것을 보고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를 몇 년? 1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정갱신되면. 전속기간이. 그래서 여러분 민법의 임대차와 전세권은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를 몇 년? 1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이렇게. 자, 됐죠? 자,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전세권 줄 것이고 전세권도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전세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에 줄고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 이게 바로 필요비란 말이거든요. 이 필요비를 전세권자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한다. 설정자는 적극적이다 소극적 의무를 진다.
5번은요.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뭐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원 전세권이 소멸하고 원 전세권을 반환하지 않고 전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 전세권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권 반환하지 않아. 기간이 끝났는데 전 전세권 반환하지 않아. 그럴 때 경매를 청구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죠? 소멸하지 않았는데 그럼 경매 청구 못하죠. 알겠죠? 전 전세권이나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으면 전세금이나 전 전세금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자, 갑은 울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갑은 울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요. 갑은 불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불법행위 아니고 설정행위, 죄송해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2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갑은 지상물 매수, 여러분 지상물 매수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죠. 단독주택,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뭐는 부속물 매수라는 말을 썼으면 몰라도 지상물 매수 그것은 안 되죠. 그럼 봐봐. 원래 여러분요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있냐? 지상권에 있고요. 임차권에 있어요. 이것은 규정이 있어요. 규정. 근데 여기 토지 전세권 있죠?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그것은 판례가 인정을 하기는 해요. 판례가. 토지 전세권에는 지상 매수 청구권을 판례가 인정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이 되는 것은 뭐다?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뭐다? 임차권에는 규정되어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은요.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 전부 동그라미 전부 맨 끝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3번 안 했죠? 전속기간이 만료하죠? 전속기간이 만료. 그 다음에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한다. 4번요.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손이 권리보다 전세금의 줄고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 있다. 주택 전부 알겠죠? 자, 그럼 5번. 의뢰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다.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X 부분이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라고 하는 말이고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그 일부만 경매하지 전부를 경매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선 변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도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얘기하고요.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면 이러면 원래 화장실 가요? 바로 일어나버려.